그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을 옮겨 다니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게. 그래서 그게 자기한테 뭐 또 정치학과 출신이니까 정치를 늘 관심 있게 검사지만 관심 있게 지켜봤을 건데 그래서 내가 좀 신선하다고 느낀 게 보통 정치를 시작하면은 어쨌든 국회의원 빠지 이 당선을 이렇게 그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신선했다는 거거든요. 저기 이제 사실은 다른 정당에서도 제 사직서를 쓰고 난 다음에 연락은 왔습니다. 연락은 왔는데 거기는 그냥 아예 답장을 안 했거든요. 답장을 안 했던 이유가 뭐 저는 그때 당시에 사표를 쓰고 나올 때 이제 공무원 공직자로서 마지막 도리는 내가 했다. 이 제도 수사권 조정 제도라는 게 정말 잘못됐는데 잘못됐다는 걸 국민한테 알리는 게 내 마지막 뭐 임무라고 생각했고 그걸로 나는 이제 내가 공직자 임무는 다 했다 생각하고 나왔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뭐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추미애 장관이 와서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에 대해서 막 정말 그야말로 방해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그때 옛날부터 계속 주장해 왔듯이 증권범죄 합수단을 남부에 있는 증권범죄 합수단을 없애버렸거든요. 정말 심각한 문제고. 무시무시. 네, 그게 정말 한 거였는데 하이라이트에서. 맞습니다. 그 왜 없었죠? 지금 보시면 알잖아요. 옵티머스 라임 사건 보시면 알다시피 이미 그때 옵티머스 라임 사건을 밝히고 싶지 않은 거였죠. 그게 밝히고 싶지 않았고 사실 그 복잡한 금융비리나 금융사기 사건 그리고 그 배우의 그 비호 세력을 수사할 수 있는 건 자금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누군가가 나와서 예를 들면 누군가가 폭로를 하는 형태였고 그런 형태로 수사가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정보를 쥐고 있는 권력이 항상 그 악용을 하는 거죠. 그런 걸. 근데 그게 아니고 돈의 흐름을 따라서 가게 되면은 누군가의 폭행이 아니 그 폭로가 아니라 그 자체만 가지고 불법을 찾아갈 수가 있는 그러니까 도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증권범죄 합수단을 추미애 장관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그것부터 없앴거든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때 뭐 조국 그 유재수 그 감찰 모마 사건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반대를 하고 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걸 누군가 분명히 막아야 되고 잘못됐다는 걸 알려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붕괴해 있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새로운 보수당이 사실은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시다시피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거기 있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한국당하고 접촉을 해서 이게 이제 당이 붕괴되는 그런 위기였었고 보수가 원래 주장했던 것대로만 하자라고 하는 그 움직임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이제 다시는 이 씨앗이 다시는 싹을 못 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안타까웠는데 그때 그래서 이제 유승민 대표 만났을 때 유승민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새로운 보수당 들어오면 뭐 당선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선 어렵다. 뭐 근데도 이제 같이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의가 이거 아니냐, 대의를 좀 따라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보수당이 마지막으로 당 대 당으로 이렇게 한국당하고 통합이라도 해야 마지막 자존심은 남기는 거고 이 당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개혁보수라는 게 우스갯소리, 농담이 안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때 당시만 해도 좀 기사화되고 있는 인물이었으니까 이 당의 그 생각을 동조해서 이 당을
들어가는 사람이 있구나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이 정치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아예 근처를 안 가야 되는데 근처를 가면 이게 계곡에 물 발만 담그자고 하는데 휙 그냥 휩쓸려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막 그 기사 나오고 어쩌고 이야기 몇 마디 하면서 이제 총선판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출마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상황이고 주변 사람들은 다 출마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비례를 한번 해보자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 유승민 대표랑 그런 분 다른 분들하고 그러다가 이제 비례라는 또 당이 새로 밖에서 또 만들어지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례 못 하겠다, 안 하겠다 그냥 그랬더니 이동 의원이 형님 그럴 거면 지역구를 한번 나가 보세요. 뭐 그런 이야기도 했고 정치를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욕망이라는 걸 자기가 제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과 달리 어느덧 가서 보니까 지역구 공천 신청을 하고 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미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기왕지사 사람들이 다 나를 정치인으로 이미 보고 있으니까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이 정부가 정말 얼마나 나라를 더 망칠지 모르겠다. 진짜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더 망칠 것 같은데 어떻게든지 총선에서 이거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 결국 이제 그건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뭐 서민들은 죽어가고 자영업자들 죽어가고 뭐 청년들은 다 일자리를 못 찾게 되고 국민들은 부동산 때문에 정말 허덕허덕하고 출산율 출생률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다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호도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아직 계속 뭔가 야당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이죠. 그 금태섭 전 의원이 탈당을 했어요. 어제. 그 친구가 이 처음 이렇게 정치판에 들어올 때부터 제가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철수 쪽에 맞습니다. 합류해가지고 언론 담당을 하고 예. 이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 취재차 보기도 하고 뭐 같이 밥도 먹고 뭐 이랬었는데 아마 그 문제의식은 비슷했다고 해요. 본인하고.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민주당으로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됐고 여기는 국민의힘으로 해서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행태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앞으로 김용우 의원이 그럴 길도 국민의힘에 들어왔다고 했어. 본래 가진 그 나름대로의 가치와 비전을 그게 그냥 적용시켜 나가는 접목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부분을 더욱더 씨앗이 되고 예를 들면은 이런 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 말하면 그런 측면에서 금태섭 의원은 좀 자초라고 볼 수도 있죠. 또 새로운 도전을 위한 그것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같은 게 검사 출신으로서 좀 비슷한 제가 볼 때는 저도 어떻게 느꼈습니까? 이제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면 그 전에 우리 전신이었던 정당, 우리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정당에 한참 우리 정당이 잘 나갔었을 때 그때 만약에 제가 이 당에 들어왔었으면 똑같은 일을 당했을 거라고 봐요.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그 우리 당이 잘 나갔었을 때 그때 제가 들어와서 뭐 예를 들어서 노동개혁 이야기를 하고 뭐 소수층에 대한 뭐 보호 이야기하고 이랬었으면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당의 권위적인 그런 행태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랬었으면 저도 똑같은 일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행히 저희는 이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전에 정당하고 지금 정당하고는 완전히 화학적으로 다른 정당이고 오히려 옛날
그 우리 당 전신에 가지고 있었던 그 권위주의적인 당 문화가 민주당으로 지금 가서 이식되어 가서 거기에서 그냥 정말 그 정점 극성기를 맞아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지금 거기 보면은 심지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당에서 결론이 내려지면 그게 따르는 게 민주주의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저 당은 이미 벌써 제가 봤을 때는 지지층은 맹신에 빠져 있고 당은 일종의 야만 상태이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비겁하게 외면을 하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그 세 가지 범주 안에 못 들어가면 금태섭 의원처럼 쫓겨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만약에 우리 당이 만약에 저런 모습을 보이면 저도 똑같이 할 것 같아요. 우리 당 안에서 어떤 뭐 조국 사태 같은 거랄지 윤미향 사건이랄지 울산 선거 개입 사건 같은 게 터지면 만약에 우리 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제일 먼저 나서서 제가 이게 무슨 민주정당이냐 이게 민주주의냐 이거는 문제 제기하고 진상을 밝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만약에 그렇게 돼서 우리 당이 만약에 그 지금 민주당 같이 그렇게 악화돼 있다고 하면 저도 똑같은 운명을 겪겠죠. 근데 제가 보긴 그래요. 나중에 민주당이 지금 이런 행태를 보이다가 국민들한테 우리 당이 겪었듯이 그런 국민들한테 버림을 받고 났을 때 그때 저 당을 다시 살릴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다시 금태섭 의원이 다시 들어가서 저 당을 살리지 않을까. 왜 금태섭 의원은 중요한 몇 가지 가치에 있었을 때 되게 진보적인 게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몇 가지 되게 중요한 부분에 있었을 때 상당히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교차하기는 어렵지만 당이 어려운 상황이 되고 이제 무너졌을 때 다시 살리는 역할을 저는 금태섭 의원이 할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에 다시 들어가서 만약에 나온다면 차라리 그냥 저기 시민 후보로 나오고 우리 당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모양새는 좋겠죠. 그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진보적인 가치관들이 있는데 물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당에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서로에게 도움은 안 된다고 보고 오히려 그분이 자기 가치관을 유지를 한 상태에서 제3지대로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면 만약에 제가 우리 당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라고 하면 한번 도와줍시다 우리 당에서 라고 저는 할 것 같아요. 한노위를 지금 했어요. 상임위를. 그래서 본래 본인이 노동 이슈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 건가 이렇게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공정경제 3법, 그 기업 측에서는 기업 규제 3법이라 이야기하는 김정일 위원장 자기 기본적으로는 찬성한다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과 함께 노동개혁을 던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법사위에서 환노위로 간 건 뭐냐면 환노위로 가면은 어찌됐든 간에 언론 노출 빈도 법사위로 가게 되면 언론 노출 빈도가 한 10배 이상 많아지겠죠. 근데 지금 법사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 정권은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한 것도 소설 쓰고 있네요. 소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사위에서 어떤 생산적인 논의를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없고 정부에 대한 비판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아예 안 듣겠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사위 가가지고는 결국 뭐냐면 악만 쓰고 욕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일단 만들어 놔서 정치 자체에 대한 혐오 그리고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그 온당한 그런 그 지적 자체를 정쟁으로 그냥 만들어서 국민들 자체가 그냥 저 개싸움 이런 식으로 만들려는 게 지금 저쪽의 전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부러 미친 척 하면서 저기 그냥 미친 판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개싸움으로 그냥 만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층 지지자들한테는
뭐 속 시원하다 뭐 이런 게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바꿔주는 것은 노동하고 환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복지고 교육이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마침 노동법 공부를 이제 꾸준히 했었어요. 노동법 공부를 했었고 관심도 많았었고 그러면서 뭔가 좀 새로운 노동법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도 좀 있었고 그러던 차에 누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환노위를 우리 당이 거의 지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도 강남 3구 의원 중에 한 명이 이런 데 가서 내가 경제통은 아니지만 뭐 법률 전문가니까 거기 가서 얼마나 우리가 이 노동과 환경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게 아닌데 어떻게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했죠.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뭐 경제 노동 분야에 있었을 때는 지금 한계에 딱 도달한 것 같아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우리나라의 성장 그 도구 방식 그게 예를 들면은 뭐 수출 위주 그다음에 대기업 위주 재벌 위주로 갔던 것들이 지금 한계에 딱 도달을 해버린 거죠. 그 한계에 도달을 했는데 그걸 여전히 우리 당에서는 그걸 계속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국민들한테 버림을 받은 거죠. 1945년도에 영국에서 보수당이 똑같은 우를 범했던 거고 똑같은 우를 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제가 이제 좀 좋아하는 그 영국의 정치 철학자 중에 레나드 호프하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레나드 호프하우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계약의 자유가 정말 중요하다. 자유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근데 계약의 자유를 맺기 위해서는 뭐냐면 양쪽 당사자가 평등해야지 자유롭게 맺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근데 노동자들은 평등하지 그 사업주하고 사용자하고 평등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이게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수주의자가 자유를 중시하는 보수주의자는 당연히 소외하고 차별하고 그다음에 불평등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국 보수당의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보수당 강령 비슷한 그 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제가 어떻게 보면 올바른 보수를 내세우는 데 있었을 때 제가 생각해도 환경노동 분야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누구나 다 인정하지만 공장 노동을 기초로 했던 노동법이라는 건 이미 지금 한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게 포섭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뭐 제가 요즘 제일 관심 있는 게 이제 배달 라이더들인데 이 사람들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인데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노무 사업자라고 하는 새로운 계층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스가 됐든 아니면 노동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됐든 그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존재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은 자도 아니고 산 자도 아닌 노동자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닌 그런 외곽에서 소외되고 있는 그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노동 계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금 노동법이 포섭을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노무를 제공하면서 가장 그 사회적인 안전망에서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하나하나도 필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노동법 전체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옛날같이 그런 대기업 위주의 노조, 산별 노조, 뭐 공장 노조 여기에서 진짜 새로운 형태, 이제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포섭할 수 있는 노동법이 필요한 거죠. 아니 근데 노총은 당연히 그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노총도 그러면 당연히 정부가 생각을 하는 게 있으면 여기에 다 따라라? 라고 할 거면 그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이익 집단은 이익 집단 자기 이익에 충실하게
싸우는 거고 그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노조는 당연히 거대 노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기들 임금 인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노동재건 더 개선을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니네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오히려 그 사람들하고는 사회적인 대타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런 사회적인 대타협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각자의 입장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니네는 나쁜 놈이야. 니네는 저기 뭐 귀족 노조야, 철밥 노조야. 그러니까 니네가 잘못됐는데 니네는 왜 여기 안 따라? 경사노위가 지금 무너지게 된 것도 뭐냐면 여기에 정부가 가고자 하는 거에 안 따라오면 니네는 나쁜 놈이야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냐. 대표성이 제대로 구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경사노이든 뭐든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정말 많은 부분에 있었을 때 노동법의 적용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노동자도 많고 사실상 노동자보다 더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자영업자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대표성을 전혀 부여를 안 해주고 난 다음에 저런 거대 노조들만 집어여놓고 난 다음에 거기하고 대강 이야기해서 손잡고 됐습니다. 대신 당신들 좋은 자리 몇 개 줄게요. 이런 식으로 가니까 사회적인 대타협이 안 일어나는 거죠. 민노총이 우리 경제 발전을 갖다 가로막는 가장 그 장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럼 대체로 그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요. 예. 그 부분에 조금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겁니까? 저는 달리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경제가 10%씩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게 단지 민노총이라는 그 노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너무 세상을 편협하게 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해석이 되는 거면은 해법도 금방 나오겠죠. 그럼 그 노조 없으면 우리나라 다시 10%씩 성장합니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취해왔던 그 노동 집약적인 그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고도로 성장을 해왔고 지금은 어느 정도 혁신 경제라는 그런 것, 즉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그 정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는 안 된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밥그릇이 적어지기 시작하니까 누구나 그 밥그릇을 가지고 자기가 먹어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철밥이다, 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계속 딴 데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 양대 노총이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나쁜 역할만 해왔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노동 조건을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저기 한 20년 전, 30년 전까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노동하다가 팔 잘리고 이러면은 프레스에 팔 들어가서 팔 잘리고 이러면은 자기가 먼저 미안하다 그러고 그냥 사표 쓰고 나와야 되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뭐 회사 안에서 뭐 성희롱 당하고 이래도 그 누구도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사실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오너가 있는 행사 때 가가지고 근로자들이 가서 춤추고 막 그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일도 해야 되는 거였고 근데 그런 걸 사실 지금 그래도 이 정도까지 뭐 예를 들면은 노동 현장에서 산재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으면은 국회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막 대표까지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사회를 그래도 만들어 온 거는 양대 노총의 공이에요. 그런 것들은 전혀 인정 안 해주고 뭐 마치 저건 철밥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다른 분야는 안 그러는가요? 86세대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철밥통이고 지금 밑에 세대들이 가고자 하는 것들을 다 맡고 있잖아요. 이번에 보면은 뭐 조국 교수 사태 때 보면은 다 부도 대물림하고 직업도 대물림하고 그 자신의 그 어떤 사회적인 그런 명성도 다 대물림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들 간에 카르텔 만들어가지고 그 자기들끼리 서로 이런 막 서로 허위 이렇게 작성해주고 서로 보증해주고 이래서 자기들 자식들한테까지는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를 그대로 물려주고 세습되고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못하면서 그 노조한테만 모든 책임을 묻냐는 거죠. 과연 그러면은 노동 유연성이 만약에 확보되면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나고 리쇼어링 해서 기업들이 우리나라 들어옵니까? 그건 또 아니거든요. 결국은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건 사회적 안전망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면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너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 신성장 동력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걸 만들어내야 되고 예전과 달리 우리도 이제 그 수출과 함께 내수도 병행을 하니까 이제는 균형을 찾아가는 밸런스를 찾아가는 경제, 노동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한쪽이 너무 많이 치고 나가면서 뭐 정반으로 갔으면 이제 좀 합으로 가야 되는 그런 거죠.